자, 이번 시간에 항상 다시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바로 트럼프.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다시 재조명하도록 하고요. 이번 기회에 트럼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의 논란은 많은데 뭐 명확하게 뭐 나온 게 없으니까 뭐 독일계 아버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둘 다 유대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또 돌아다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트럼프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한참 논란이 있는 거고,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요. 바로 제랄드 쿠슈너라고, 이게 이제,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이 사위가,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 아버지도 부동산 재벌이었고, 트럼프 역시도 그 아버지와 상당히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서 부동산을 키워왔어요. 물론, 제랄드 쿠슈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카 역시도요,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남편 제랄드 쿠슈너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고요. 결국 이방카도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지금 이 개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랄드 쿠슈너의 이 집안을 보면 이 제랄드 쿠슈너의 이제 그 홀로코스토로부터 살아남은 유대인의 그 혈통입니다. 이 제랄드 쿠슈너가. 그렇기 때문에 100% 유대인의 혈통을 쿠슈너가 태어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학력도 뭐 돈을 주고 위조를 했네 어쩌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이제 그 유대인이죠. 제랄드 쿠슈너가. 결국 이 제럴드 쿠셔너가 장인, 즉 트럼프의 선임 고문을 맡게 됐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라든지 이스라엘 정부 측의 연락책 역할 등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에 방문을 해서 그 트럼프의 어떤 비밀 어떤 화답을 전해주고 왔던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카가 친하게 지내는 클린턴의 딸 첼시도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요. 결국 클린턴과도 유대인의 영향력이 없이는 어떠한 이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식으로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트럼프 역시도 똑같은 흐름으로 갔고요. 물론 트럼프가 미인대회 주최해서 뭐 이쁘다 싶으면 누가 더 화끈하냐, 뭐 어떠냐, 누가 끝내주냐, 뭐 이런 이야기 질문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회사의 중역의 여자들은 팍팍 밀어주고요, 실력도 키워주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인 흔적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상당히 계획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막 정신없고 막 분란없는 행동들이 다 이게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이. 제가 이번 트럼프 사건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트럼프가 과연 유대인과 깊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트럼프는요. 도이치뱅크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동산 때문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도이치뱅크와 1990년대부터 꾸준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하기도 했고 상환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2012년도에 전액을 상환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도이치뱅크로부터 1억 2,500만 달러를 다시 드랄 골프 리조트 매입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월가에서요, 엄청난 양의 그 부채를 이미 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뱅가드사, 그다음에 T 로프라이스,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이런 유대인 회사에 이미 상당수의 돈을 이미 빌렸고요. 그리고 이 맨하튼에 지금 이 트럼프의 부동산이 거의 맨하탄에 몰려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맨하탄 어디입니까? 거기 자체가 바로 유대인의 핵심 부동산 지역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즉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나폴레옹 같이 유대 자금으로 트럼프는 지금껏 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업체가 금융사에 부채를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다소 훨씬 더 많은 부채와 그 다음에 복잡한 채권으로 얽혀 있다라는 게 이 트럼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에 트럼프가 이야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사업 관련 부채로 3억 달러 정도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10개 회사가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150개 금융사예요. 150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부동산 회사들이 지금 트럼프가 말했던 것처럼 한 10개 회사에 어떤 부채가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트럼프는요 거의 15배예요. 15배. 150개 금융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부동산 업자로 트럼프가 컸었던 건요 상당히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떤 트럼프의 명분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유대계에서 어떤 이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계획의 일부분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로 트럼프에게 부채를 빌려줬다라는 건요 일단 핵심적으로 뭐 트럼프가 어떤 움직임으로 얘가 흘러가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금융사들이 트럼프 위에 있다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금융사들의 움직임대로 트럼프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융사의 꼭두각시다라고 트럼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자본으로 컸던 이 트럼프가 통곡의 벽을 안 갈 수가 없죠. 대통령 최초로라도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유대인 자금 못 받게 생겼는데 결국 트럼프는요 물론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이 부동산 업자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나 흐름도 이 부동산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유대 자본에서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는 이 뭐라 그래 인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로 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이 흐름이 뭐냐면 바로 월가 규제 완화 금융 선택법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철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반대에 대한 어떤 의견도 거세고 하니까 결국은 일단은 완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철폐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가. 그게 월가 유대인 자금이 가장 원하는 솔직히 법안이에요. 법안의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위험자산, 자기 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스크 자산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막 신용을 올려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이 도드 프랭크법을 일단 철폐시킴으로 인해서요, 월가에게 신임을 얻고요. 그 신임을 얻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월가의 돈을 더 많이 자기가 끌어올 수가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자꾸 도드 프랭크법 철폐로 인해서 월가를 규제 완화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경제가 경제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이. 예? 그 땅에 대해서 누가 이득을 보겠어요? 바로 트럼프가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철저하게 국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명분을 바로 경제 위기를 구해주겠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소해 주겠다라는 그딴 이야기를 하면서 공장을 짓습니다. 자기 땅 위에 공장, 거기에서 자기는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유대 자금을 썼다라는 게 이렇게 명백히 나와요. 근데 무슨 유대인하고 싸웁니까, 얘가?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가 부동산으로 커왔던 그 핵심적인 돈들을 다 어떡하려고? 뭐 대통령 계속 합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기껏 해봐야 연임제까지 해봐야 10년밖에 안 돼요. 무슨 수로 그거를 유대자본을 어겨가 자기가 싸워가면서까지 부동산 지킬 수 있을 근거가 없다니까. 그리고 트럼프는요, 이 백일 우월주의에 대한 부분을 은근히 표명을 하는데 그거를 언론에 끄집어내지 않고 반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뭐 인종이 섞였네 뭐 했네도 60% 이상이 백인이에요, 백인. 예? 결국은 이 사람이 연임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하지만 또 오바마처럼 연임제 대통령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백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이 혼란을 억지로 조장을 하면서 막 눈 돌리기를 해요. 문어발식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개인적인 부동산의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극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월가의 금융을 더 활성화시키는 일.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빚과 부채를 만드는 겁니다. 뭐 거기에 따른 뭐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뭐 트럼프가 집니까? 아무도 안 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까지 역대 지금 대통령들이 그렇게 미국에 빚을 만들어 왔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하기는 뭘 미국을 위해서 해요? 에? 결국은 월가의 금융권들을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지 땅도 지키고 월가의 금융권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 금융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지금 포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공화당 새끼들도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리고 미국 국민들 수준만 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고 진짜 답답한 게 무슨 인종차별하고 이지랄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월가나 이런 데서 지금 빚을 풀기 시작하면 니네들 자식들까지 빚 갚아야 돼. 지금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답답한 새끼들아.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다 세금으로 책임질 거야, 이 병신들아. 무슨 트럼프가 무슨 구세주기니 개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트럼프의 세금 정책만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친기업, 응? 친기업 법안이야, 이게 다. 예? 뭐 주식회사 세율을 15% 낮춘대요. 그럼 낮추면 뭐합니까? 그냥 낮추면 끝? 아니지. 응? 일반 소득세를 올리겠죠. 일반 사람들이 내야 될 세금을. 예?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쳐 올린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대출에서 빚 늘어나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세율 낮아지지. 이거 다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한테 간다니까. 일을 존나리 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거는 씨발 조삼모사라고. 근데 이거를 갖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 트럼프 정부는요, 오바마 케어도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돌려서 이야기해서 마치 오바마 케어가 폐지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개소리 하자면 다 똑같은 거야. 명칭만 다르고, 에? 이것도 지금 똑같이 조삼모사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일자리 창출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철강 사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과 이 철강 산업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부동산 투자도 활성화가 돼요. 왜냐면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프라가.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지금 그 우리도 역사 있지 않습니까? 목포의 대불공단. 그것 때문에 목포가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에 부동산이 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산업처럼 사람을 많이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땅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철강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재하는 이유는요. 부동산 때문이라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라는 명분 하에 지 먹을 거 다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 움직이고 있는 행보만 봐도 아는 게 이미 트럼프가 직접 지명을 했어요. 경제 정책 라인의 출신들. 근데 그게 다 월가 출신들이에요. 월스트리트 출신들이 이미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 트럼프는요, 대선 공약 때 이야기했어요. 월스트리트를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뒷구멍으로 뭐라고 있느냐, 월가 출신들을 줄줄이 자기 경제 수석 라인으로 등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제 모든 흐름을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국가경제위원회라는 곳인데요. 그 위원장이 바로 게리 콘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월스트리트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면 이 짓을 할 리가 없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왜 말과 행동이 틀려?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유대인의 적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해도 유대인의 적이 돼요? 예? 어떻게 유대인의 적이 가장 미국의 핵심 라인인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 월가 출신들이 비판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월가가 시킨 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월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빚독촉에 대통령이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지지칠 수 있어요. 지지. 이 정도의 돈의 흐름을 갖고 좌지우지 당하는 건 그냥 인연과 다름없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이, 이 트럼프의 행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자꾸 그 미국에서 생기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은요, 그거는 그냥 위장입니다. 위장. 예? 그건 트럼프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인종차별이 끼어들어서 지가 남는 게 뭐 있다고. 얘는 뒷구멍으로 금융권을 유대인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고 조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다른 언론으로, 그 다음에 막 두서없이 어떤 막 여기저기 막 퍼트려요. 쇼를 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핵심적인 흐름은 반드시 쥐고 움직이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인종차별은요, 미국 국민들이 미국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위장막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막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로 딴 데 눈이 돌아갔을 때 유대인 자금들, 그다음에 유대인의 세력들이 미국에 슬그머니 들어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주인이 되는 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표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무리 다민족에 얽혀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 68%가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임제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미국의 백인들의 표를 반드시 트럼프가 그 히든카드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근황들을 다 합쳐서 보면 트럼프는요, 절대 유대인과 싸우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도 아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심적인 마음이 유대인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몸이 이미 유대인의 이 손에 의해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그의 생각과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슨 권력을 버리겠어요, 이 새끼가? 예? 이 새끼는 절대 권력 욕심 못 버려. 그럴 놈이었으면 벌써 대통령 안 되고, 벌써 유대인들 자금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 옆에, 어? 와이프만 보세요. 그게 이 남자의 권력욕을 보여준다니까. 트럼프는요, 상당히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기선제압시키고 상대방보다 강해지기를 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요. 절대 돈 못 버립니다. 절대. 예? 일단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결국 무역 제재 트럼프가 왜 지적 재산권을 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게 계속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북한의 이 한국과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요, 별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중국보다 미국이 더 강대한 나라라는 거를 이 트럼프의 성격상 그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무역 제재와 이 북핵 문제는요, 같이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가지고 이 중국의 무역 제재의 압박을 거는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게 핵을 만들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럴 만한 명분이 없다니까. 어?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만들지 마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알았어. 형님 안 만들게요. 그럴 거야? 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무역 제재를 이제 중국이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북한을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과 북한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되면요, 미국이 시킨 대로 하는 개가 되는 거야, 중국이. 반대로 하지 않으면요, 무역 제재 들어옵니다. 이거 골치 아프거든, 지금 중국.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진퇴양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중국이 결국은 북한을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무역 제재로 아마 중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죠. 전쟁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북한이 전쟁해버리면 중국이 원하는 거거든. 그게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 중국이 북한을 타이를 이유가 없잖아. 전쟁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거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전쟁이 날 만한 이유가 없다 이거죠. 중국 좋으라고 전쟁 나면 오히려. 근데 트럼프가 그걸 절대 그렇게 안 봐준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권을 일단 지적재산권으로 뺏어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지금 현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으로서 혼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경제권을 미국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살아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글로벌 대기업, 미국 글로벌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IBM,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같은 이런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인간들이 없다. 결국은 뭐냐? 트럼프가 유대인들의 힘을 가지고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몇몇 회사들은 피해 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산업 같은 경우 좀 피해 보겠고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제재하면은 301조라는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301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게 이제 대립이 되고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만큼 중국도 어떤 이런 무역 도발을 하겠죠. 근데 그게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해봐야 뭐 미국 영화 산업, 그 다음에 보잉 비행기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스타벅스, GM, 뭐 월마트,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결국 미국이 타격을 입는 것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중국이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무역 제재는요, 거의 중국을 협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알리바바랑 진동 텐센트 같은 회사가 중국에 있으니까 이 회사들이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전자화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반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알리바바나 텐센트, 진동이 뭐 중국에서만 벌어먹고 사는 회사입니까? 쉽게 말해 삼성을 놓고 보세요. 삼성이 한국에서만 먹고 삽니까? 한국 어려워진다고 삼성 어려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회사들은 유대 자금을 먹고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중국만 이뤄요. 이 무역 제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이 딱 그 짝이야. 예? 미국이 솔직히 중국을 무역 제재 건다고 걸면 우리 수출할 길이 막히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직접 물건 찍어내지. 그냥 한국만 못 되는 거야, 한국.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가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야, 한국은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해서는 힘들어진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 수출 의존형 이 시스템을요, 한국에서도 과감히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뭐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인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 의존해왔던 나라들, 두 나라들, 중국과 미국에 비하면 개 풀 뜯어먹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유럽과 공생할 수 있는 회사들만 거의 생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요, 저는 과감하게 한국에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없다. 경제가 정체될 것이다 라고 단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자신의 발언을 자꾸 혼란시키면서 계획된 혼란을 계속 추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전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사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종차별,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만 일단 아시고 눈을 돌려서 다른 시각으로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 계획된 혼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그건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항상 이 약육강식에 대한 논리가 항상 그 마음속에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셰일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셰일가스가 시리아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내를 보시면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 이 천연가스를 도입을 했던 데가 바로 카타르에서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오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입니다. 그 전에는 미국에서는 단 1리터도 이 천연가스를 매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천연가스 미국에 단 한 1리터도 매입하지 않던 이 천연가스를요, 20년 동안 연간 280만 톤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거고요. 결국은 이걸 어디랑 문재인 정부는 연결시켰냐면 바로 탈원전과 탈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으로 엮은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한 거죠.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셰일가스를 도입하면서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무역제재입니다. 무역제재. 문재인 정부는요,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개 되는 거야, 개. 결국은 셰일가스의 이 수입을 전제로요, 한국은 미국과 어떤 암묵적인 무역제재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져온 거죠.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앞으로 한국 가스 엄청 뗀다는 거지. 예? 화석연료 줄이고 가스 떼자. 왜? 저거 다 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 연간 280만 톤씩 언제 다 쓸 건데 저거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20년 동안.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요, 이 가스를 소비할 수 있는 이 인프라 시장을 계속 구축해 나갈 거라는 거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탈화석연료 해놓고 왜 갑자기 또 석탄을 수입하는지 모르겠네. 또 트럼프한테 또 강매당했지 않습니까? 석탄. 아유, 진짜 이게 뭐냐. 뭐 유독 한국만 강매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브루나이, 뭐 지금 현재 미국의 장기 계약을 거의 강매당하다시피 추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국과 이 네 개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가스에 대한 셰일가스에 대한 강매가 폭넓게 추진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잠깐 말이 좀 헛돌았는데 이 시리아전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 시리아전을 통해서 이 원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셰일가스 솔직히 말하면 시추하고 이 수출해서 파는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부도 직전까지 간 회사들도 많았고 부도난 회사도 많았죠. 근데 결국은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원유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원유의 가치를 왜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의 정책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새끼들이 전기차 만들고 그 지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석유 못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석유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요, 달러의 회수가 됩니다. 셰일가스는 다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버냉키나 옐런이 지라지라 씹으렸던 그 양적 축소, 양적 완화, 이 부분에서 양적 축소가 진행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산유국에서 가지고 있던 달러들조차도 결국은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그렇게 대신에 이 셰일가스에 관련된 회사들은 아주 뒤지죠, 뒤져.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협박 수준까지 추진하면서까지 이 셰일가스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석유가 진짜 가스로 대체될 수 있는 에너지고 필요 없는 에너지라면 미국에서 석유 왜 텍사스유 왜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쓰잘데기 없는 거. 예? 비쌀 때 다 팔아버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그 자원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석유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에너지원으로 안 쓰면 어디 쓸 건데? 근데 별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학,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뭐 제약,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IT.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에는 이 석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을 놓고 좀 약간 추론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리아, 러시아와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계속 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동의 그 전쟁의 붐으로 인해서 이게 여파가 커진다고요.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달러로 돈을 벌기 어려워집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 중동 국가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키게 되면 중동에서 이 산유국으로 배불리 먹고 살았던 나라의 애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규제가 풀려 있던 월가의 투자자들이 중동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돼서 결국 뭘 가냐? 핵심적인 산유의 독점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 아직 추진된 건 없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셰일가스는요 절대 오래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 매장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추하는데 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핵심적으로 뭐가 저기 나고 있냐면 그 우리 그 땅에 구멍 뚫린 거 뭡니까? 그거 예? 맞다 싱크홀도 이 상당하게 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는 어디까지나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임시적인 에너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산유국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그건 유대 자본들이 이 그러니까 이 유정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로 흘러갈 거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그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핵심적인 에너지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석유가 뭐 미국에서 뭐 10년 안에 뭐 매장량이 바닥날 거다. 앞으로 뭐 13년간 사용할 석유만 남았다. 뭐 이딴 개소리 하는데요. 지금 석유 지금 캐내고 있는 거 봐보세요. 예? 오히려 감산하자고 지금 지랄 쌩쇼를 하고 있는데 뭘 10년 만에 바닥이 나고 뭐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석유는요 앞으로도 계속 아직 지금 저기 탐사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고갈량을 정확하게 아직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 석유 고갈이라는 걸 좀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석유의 저장량이라든지 공급량이 없어지는 시점이 석유 고갈이에요. 지금 석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뭘 10년, 13년이야. 결국 이런 것도 다 쌩쇼고요. 언제 이 석유가 없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아직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러한 언론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석유에 대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서요. 에너지원에 대한 흐름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예? 석유 감산 좋아하고 자빠졌네. 씨. 이 석유 고갈로는요 완전 양치기 소녀입니다. 양치기 소녀. 전에 말했듯이 아프리카 대륙이 석유를 시작하면 중국이 산업화돼 석유를 시작하면 그 짓거리를요 1914년도부터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고갈된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했고 근데 늘었다니까 오히려 지금 계속 석유량이 속지 마요 이런 거. 석유에 대한 그 역사를 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요 제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석유가 고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지. 예? 아, 석유는 모두가 쓰는 에너지원이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안정적이어야지. 그래서 지금 가치를 이렇게 개폭락시켰습니까? 예?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석유의 고갈은요, 석유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거는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 분명히 어길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예요. 그러나 석유에 대한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석유의 증산이 엄청나게 추진되고 있다. 결국 지금 여론에서 하고 있는 저런 석유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개 뿔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결국은 저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고 유대인의 계획에 충실히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국익이나 아니면 어떤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결국 자신의 이득, 부동산, 그 부동산을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적인 20, 30대의 아이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에 의해서 지금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눈을 깨고 트럼프에 대한 부분을 진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절대 인종차별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절대 국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방송이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